자, 이번 시간은 10장 수장공사 페이지 243페이지 보도록 합니다. 수장공사. 자, 수장공사는 치장을 목적으로 덧붙여대는 공사들이 수장공사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는 잘 출제가 안 됩니다. 0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는 간략히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너무 열심히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43페이지에서 보시면 벽과 관련돼서 2번의 징돌이 판벽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두십시오. 징돌이는 벽의 하부를 징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벽의 하부에다가 판벽을 설치하면 징돌이 판벽 개념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걸레바지가 나오죠. 244페이지 걸레바지. 자, 245페이지에 걸쳐서 있습니다. 자, 걸레바지는 한국 사람들은 바닥 청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 바닥과 이제 벽면이 내부 벽면이 맞닿는 부분에 자, 바닥 청소지 벽면의 더러워짐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 걸레바지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무실이나 다 있습니다. 주택이나. 그러면 아파트의 경우는 거실이나 이런 주방 주변에 나무로 돼 있죠. 그것이 걸레바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시기상 아파트를 지어질 때 약간 있죠. 부실하게 지어진 아파트들은 걸레바지가 나무로 안 돼 있고요. 본드로 해가지고 하나 부착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는 싸구리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비싸게 분양하면 착복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걸레바지예요. 자, 그리고 245페이지 거기 이제 4번의 고마기. 자, 고마기는 자, 바깥 외벽하고 지표면이 맞닿는 부분에 높이 50cm 정도 처리해 준 것이 고막이에요. 그러면 실내벽 하부 부분은 걸레바지고요. 바깥벽 외벽과 지표면이 맞닿는 부분은 고막이가 된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방과 관련돼서 허범판. 허범은 일반적으로 이 개념 허범이죠. 자, 소리를 갖다가 흡수 소멸시켜서 조절해 주는 게 허범이죠. 그러면 허범에는 허범판들은 다양한 것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있죠. 보통 사무실의 천장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고개를 들어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텍스라든지 이런 데 보면 구멍 뚫어놨고 파도가 치는 것처럼 갈매기 날아간 것처럼 해놨죠. 그런 것이 허범학에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합판 같은 거 설치한 거, 전정지 이런 것이 허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코펜하겐 리버가 나오죠. 자, 코펜하겐 방송국에서 음향 조절 목적으로 최초로 사용돼서 코펜하겐 리버라고 명칭은 칭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목재 루버라고도 하죠. 목재 루버. 간단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46페이지 그림과 같이 이렇게 다듬은 목재를 방송부 이 벽면에 설치해서 음향 조절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것이 시초가 돼서 코펜하겐 리버라고 칭하고 있다는 것. 자, 그리고 246페이지 자, 공동주택의 소음 방지 대책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그러면 구조체의 차음성 증가 이런 거 해놨죠. 그러면 거기에 앞서서 이겁니다. 소음은 공기를 통해서 공기 전송음이 있고, 소음 개념은 자, 고체 전달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는 층간 소음이 왜 발생합니까? 아래층, 위층에 뭐가 됩니까? 애들이 뛸 때 그 진동이 들리죠. 고체 전송음이 고체 전달음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소음적인 측면에서 자, 이 공기 전송음, 공기를 통한 전송음이죠. 이 공기 전송음을 갖다가 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해주면 됩니다.
차음이나 흡음을 하면 되는 거예요. 차음. 차음은 소리가 투과되는 걸 방지하는 것이 차음 개념이 되겠죠. 그리고 반대의 개념이 소리를 흡수 소멸시키는 게 흡음이에요. 그러면 차음제를 쓰거나 또는 흡음을 우리가 해주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 차음과 흡음은 자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보통 이 차음제를 써야 되는 것은 구조체입니다. 구조체. 그래서 이제 이런 벽체나 바닥판, 이 슬래브 있죠? 바닥판의 경우는 우리가 차음을 해야 돼요. 차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이거는 재료가 이런 것들은 차음재래. 콘크리트, 이런 벽돌, 무거운 재료들, 음을 차단해야 되니까 이런 것은 차음 재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중량일수록 차음 성능이 좋아진 무거울수록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차음성이 크면 흡음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굴에 들어가서 아 해면 어떻게 됩니까? 음이 소멸되는 게 아니죠. 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흡음은 자 보통 실내 마감 재료들이 흡음 재료다 이렇게 보시면 실내 마감 재료들이 흡음 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많죠. 뭐 여러분들이 자 이런 석고판 같은 거, 뭐 합판 종류, 흡음판 종류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흡음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흡음과 차음은 서로 반비례 관계가 많이 성립이 됩니다. 차음성이 크면 흡음률은 떨어지고 흡음률이 크면 차음성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46페이지 구조체는 차음성을 증가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차음은 인적 공간에 소리의 투과는 감소시키는 거죠. 그래서 밀실하고 무거운 재료를 써서 차음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청미 격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공기 전송음은 이렇게 이걸로 방지하면 되네. 이제 이 고체 전달음이 문제. 소음에는 이 두 가지가 있다겠죠. 예, 고체 전달음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고체를 통한 고체 전달음에 대한 방지를 해야 되죠. 고체 전달음. 그러면 이 고체 전달음이 이제 문제가 돼서 층간 소음이 생기죠.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자 현재 어떻게 해주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자 방진을 해야 되겠죠. 방진은 이 진동을 방지해야 돼. 방진이 돼야 되는데 방진을 해야 되는데 이 방진을 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이중 바닥 구조로 하는 거예요. 이중 바닥 구조. 바닥을 띄우라 이게. 그래서 이걸 뭐 뜸바닥청이라고 해. 뜸바닥청을 우리가 시공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중 바닥 구조 뜸바닥청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거는 중량 충격음을 방지. 사람이 뛰는 거예요. 어린이 중량 충격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량 충격음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이중 바닥 구조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중 바닥 구조. 그래서 247페이지 거기 보시면 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량 충격음하고 중량 충격음 나오죠. 그러면 중량 충격음은 우리가 50데시벨 이하가 되도록 해. 50데시벨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무엇이 있는가 하면 저것이 방진을 하기 위해서 어떤 개념이 방진 개념으로 자 이중 바닥 구조로 처리하거나 아니면 방진을 이제 해줄 수 있는 게 이것이 있습니다. 자 충격 완충제를 설치하는 게 까는 거죠. 충격 완충제. 그래서 쉽게 뭐 카펫 같은 거 있잖아요. 카펫 이런 것을 깔아서 하는데 그러면 충격 완충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거는 경량 충격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58dB이죠. 이하가 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방진이 이제 안 되더라도 이제 좀 줄이기 위해서 고체 전달음을 통해서 좀 줄이기 위해서 감소시키기 위해서 바닥판 두께를 증가하는 걸 쓰고 있는 거죠. 바닥판 두께를 증가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7페이지 보시면 나오죠. 콩크의 슬래브 두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슬래브 두께를 갖다가 얼마로 설계한다? 기본 210mm 이상 하자는 거예요. 210mm 이상. 그러면 일반 벽식 구조 아파트는 이걸로 하자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 뭐가 나오고 있다? 라멘 구조. 라멘 구조의 경우는 이거 슬래브 두께가 150mm가 된다. 라멘 구조로 됐을 때는 150mm 이상 두께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은 이게 이제 기본으로 이제 돼야 되는데 법령상 이 기준을 잡고 있는 겁니다. 현재. 자, 그리고 뭐 나머지 247페이지 보면 이제 소음을 개구의 기밀성이 있으면 외부에서 들려오는 게 줄어들겠죠. 또는 여러분들 자, 앞 세대하고 우리 세대하고의 기밀성이 좋으면 더 전달되겠죠. 그리고 이제 벽체의 중량은 이제 두꺼울수록 이게 차음 성능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도로변에는 방음벽 설치해서 외부에서 차량의 소음을 줄이도록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흡음은 실내 마감 재료들이 흡음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정이나 벽이나 이런 마감 재료들을 우리가 흡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48페이지 뭐 설계상 대책 나옵니다. 일반계 소음한 거리가 멀으면 되겠죠. 또는 차폐물이 있거나 이러면 소음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자, 배치 계획에서 주 소음원제 건물의 배면은 뒷면이죠. 쉽게 주방 있는 쪽이 배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실 쪽이 배면이 아니에요. 주방 쪽이 배면입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거 조금 알아두시고 249페이지 보시면 제일 상단에 아파트 경계벽 중심 수직방 같은 방을 배치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큰 방이 위에도 큰 방이고 여러분들 거실 위에도 거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위별 대책에서 바닥에는 바닥 구치의 중량화 강성 향상해서 충격에 대한 전파음을 저하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게 두께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뜸바닥 층체 이것이 바로 이중바닥 구조입니다. 이것이 중량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표면의 충격 완충제 카펫 같은 것 가는 것은 경량 충격음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0페이지 보면 단열 개념이 나옵니다. 자, 열의 이동을 차단하는 게 단열이죠. 그럼 이제 이 단열은 뭐 가게 초기에 나오다 요새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7회가 마지막 시험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번 딱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처음에 단열 재료가 나왔어요. 그리고 단열재 두께를 냈고요. 그리고 나서 7회 때 내단열, 외단열을 출제하고 그리고 나서부터는 단열 개념이 이상하게 안 보입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자 이겁니다. 설비 1장에서 단열재를 보강을 했을 때 열간류 저항이나 열간류율 뭐 이런 거 단열재 보강 두께 이런 쪽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가 도입되면서 그 분야로 이제 계산 쪽으로 가가지고 계산 문제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1장 총론 파트에서 설비 총론에서 이제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거의 아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봐둘 것이 252페이지 단열재를 시공해야 되는 부위 있죠? 이거는 출제가 안 됐습니다. 자, 252페이지 유일하게 얘가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252페이지 보면 단열재 시공해야 되는 부위, 법적 부위죠. 4개를 설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첫째 거실의 외벽. 여기서 거실이라는 것은 건축법, 관계법규의 건축법 2조의 그 용어의 거실을 의미합니다. 거주나 집무, 집회, 작업, 오락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그 방들을 전부 다 거실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거실의 외벽 부분에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최하층 거실의 바닥, 그리고 최상층 거실의 반자나 지붕, 여기에 대해서 설치하고요. 그러면 1번, 2번, 3번 거실과 관련된 요소죠. 그런데 4번은 거실과 관련 없죠. 바닥 난방인 천간 바닥. 바닥 난방을 하게 되면 무조건 거실 여부를 떠나서 무조건 단열재를 시공하자는 겁니다.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54페이지 도배공사도 요새 출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도배. 도배는 사실 이때 집중적으로 나왔었습니다. 과거에는 지금 주택관리공단에서 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주택공사에서 임대주택을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초창기에는 자격증이 없어도 주택공사는 공사 직원이기 때문에 소장님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자격증을 따라고 일정 기간을 줬습니다. 그때 이 도배공사가 우리 시험에 언급이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배공사는 왜 그런가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거죠. 도배적인 관리적인 측면하고 별로 관계가 없죠. 왜인가 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잖아요. 도배공사 해줄 것인지 안 해줄 것인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이 도배 어떻게 안 해주는 게 아니죠. 해달라고 할 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배공사는 안 나왔었는데, 우리가 그때 왜 임대주택은 관리사무소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분들이 이제 자격증 다 따셨죠. 그리고 나서는 이 시험에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혹시나 나는 그래도 좀 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조금 한번 읽어두세요. 254페이지 보시면 일반사항 있죠? 일반사항 쪽하고 시공 환경 정도 있죠? 혹시나 한번 봐두세요. 네. 혹시나 봐두세요. 그래서 이쪽은 요새 거의 안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56페이지 바닥 개념이 나오고 있는데, 바닥 쪽에서 유일하게 언급이 됐던 부분은 이 부분은 출제된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한번 출제하면 여기는 자, 웬만한 건 출제가 안 되는 파트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삭제하고요. 거기 쪽매만 해놨는데 이것도 가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최근에 아파트 바닥에 쪽매에 늘 까는 경우 잘 없잖아요. 맞죠? 왜인가 하면 과거에는 이거거든요. 거실을 무엇을 했는가 하면 옛날 그 아파트의 거실은 난방이 바닥에 안 들어갔습니다. 목재를 갖다가 가지고 큰 목재로 멍에를 깔고 그 위에 장성 깔고 합판 깔아가 이중 마루를 깔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최근에는 아파트가 거실 바닥에도 복사 난방을 다 하죠. 온수 파이프 깔아가지고. 그래서 이 널 공사를 안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험에 나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258페이지 반자는 다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반자. 자, 반자는 천정,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천정입니다. 그래서 천장을 가려된 구조가 바로 반자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이 목조 반자 틀에 대해서 거기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목조 반자 틀에 대해서는 자,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가 위층 슬래브입니다. 바닥판이 이렇게 있어요. 바닥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자,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벽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천장의 배선이나 이런 배관 같은 게 보이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반자 공사를 하죠. 그러면 지금은 건축 판반자고, 옛날에 건축판이 없던 시절은 널을 가지고 반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보통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옛날은 반자 너를 썼었어요. 반자 너를 썼거든요. 너를 가지고 했어요. 늘 가지고. 너를 가지고 했죠. 지금은 건축판 가지고 하는 거죠. 합판이나 석고판이나 텍스판 이런 거 가지고 하면 그걸 건축판이라 해요. 그런 걸 갖다가. 그러면 이 반자늘을 못 박아 되게 해서 나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각기목, 여러분들이 옛날에 각목이라 했죠. 목재 이런 것이 쭉 가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 목재를 반자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자틀은 뭐 45바이 45 정도 되는 각재를 가지고 450 간격으로 가도록 옛날에 많이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반자틀이라고 합니다. 이걸 반자틀. 이걸 반자늘을 못 박에 대해서 틀을 짜야 되죠. 이 반자틀이고 그 다음에 그거의 이제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이걸 반자틀을 받아주는 목재가 가요. 이거는 900 간격으로 가는데 이렇게 해서 위에서 잡아줍니다. 이것이 반자틀 바지가 되는 거예요. 이걸 반자틀 바지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걸 달아매야 되겠죠. 전쟁에 이제 달아매기 위해서 대공이 배죠. 이걸 달대라 이렇게 목재를 달대라고 하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콩고에 박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이 방향으로 목재가 이렇게 쭉 연속적으로 가요. 근데 이걸 이제 여기에 매달아서 볼트 가지 이렇게 철물로 연결을 해가 매달아 놓으면 그러면 이것을 달대 볼트 달대 바지라고 합니다. 달대 바지라고 칭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마무리가 안 좋죠. 여기가 요래된 마무리죠. 그래서 요거 보통 몰딩이라 하는 거죠. 여기에 목재가 이렇게 갑니다. 이것이 반자 돌림대라고 하는 겁니다. 반자 돌림대.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뭐 거실이나 침실에 목재가 쭉 테두리 도르죠. 그걸 반자 돌림대 이렇게 칭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목재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새 경량철골 반자 천정틀이 많죠. 경량철골 천정틀이 있는데 그때는 이 달대 바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 인서트입니다. 인서트. 경량철골 반자틀에서는 이걸 인서트라고 합니다. 인서트는 경량천정틀이나 이제 배관 등을 매달기 위해서 콘크리트 타사하게 너트를 미리 매입하는 철물을 인서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달대 볼트에 해당되는 게 달대 볼트를 쓰는 거고, 달대 볼트. 그리고 반자틀 바지에 해당되는 거죠. 이것은 경량철골 반자틀에서 C형 찬넬이라고 합니다. C형강이라고도 하고 보통 찬넬 또는 C형강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반자틀에 해당되는 것이 엠바를 씁니다. 엠바 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반자늘은 뭘로 바뀌었다? 경량철은 여러분 있죠? 석고라든지 텍스 같은 거죠. 이런 텍스판이나 이런 거 쓰는 거죠. 석고 종류 이런 거 쓰는 겁니다. 그리고 반자늘 대신에 그리고 반자 돌림 때는 지금 몰딩 하는 거죠. 몰딩 이렇게 갑니다. 간단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60페이지 이제 치바지 반자가 있죠. 늘 반자가 있고 그 그림 보시면 됩니다. 밑에서 이제 반자 늘을 못으로 치받았다 해서 치바지 늘 반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살 때는 늘 반자야 그대에다가 늘 반자에다 추가로 더 대준 거죠. 살 때만 대주면 되는 거예요. 늘 반자에다. 그러면 살 때는 반자 늘의 처짐을 방지 목적으로 되어주는 그 목재가 살대입니다. 그러면 살대만 추가하면 살대 반자가 되는 거예요. 저거하고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뭡니까? 라면에다가 떡 넣으면 아닙니까? 그거와 같이 이것도 동일하게 무엇이다? 늘 반자에다가 살대만 밑에 떼어준 겁니다. 살대 반자. 그리고 울 반자는 반자틀을 격자 모양으로 틀을 짠 거예요. 반자틀을 격자 모양으로 짠 것이
우물 반자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구성 반자가 나오죠. 자, 구성 반자는 자, 멍접시나 이것을 천장을 장에 음양목가로 이렇게 청단을 둔 겁니다. 반자 높이를 청단을 이렇게 둔 거예요. 이 반자 높이를 이 청단을 둔 겁니다. 이렇게 높낮이. 그러면 여러분이 실이 이렇게 했는데 일정한 것이 아니라 이 높낮이를 둔 겁니다. 이 반자 높이를 높낮이를 둔 것을 구성 반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61페이지 계단과 관련돼서는 뭐 간단히 뭐 용어 정도만 조금 정리를 해 두시면 된다. 계단. 자, 계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계단은 올라갈 때, 자, 여러분들이 계단을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한 단, 두 단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가는데 뭐 이 중앙에 보시면 계단에 넓은 휴식 공간을 두기 위해서 여기에다 계단참을 두겠죠. 여기가 계단참이에요. 층과 층 사이죠. 넓은 공간이 계단참이라 해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 딛는 것이 디딤판이에요. 여러분들 발로 디디면 디딤판이고 단높이에 해당되는 것이 단너비, 이걸 단너비라 하죠. 단너비 부분이 합판, 자, 그 목재를 사용 디딤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높이 쪽, 단높이 쪽에 자 목재를 대면 단높이 쪽에 목재를 대게 되면 그것은 단높이 쪽에 되면 그것을 우리가 첼판이라고 하는, 그래서 거기 그림에 보면 첼판 나오죠. 첼판. 예, 첼판. 목재를 댈 때 첼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기둥을 이렇게 크게 세워야 돼. 난간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걸 엄지기둥이라고 하는 거고, 엄지기둥. 엄지기둥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 난간 손서침필, 이거 잡고 올라간 난간 손서침필 하겠죠? 이것이 난간 손서침을 난간 두급이라 해요. 두급. 난간 두급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중간에 떨어질까봐 이렇게 해서 대어 놨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거. 이것을 난간 동자라고 해요. 이 부분을 이렇게 난간살을, 이것을 난간동자, 이것을 난간동자라고 합니다. 난간동자. 그러면 이제 계단과 관련된 거, 디딤판, 첼판, 난간두급, 난간동자, 음직이동, 계단참, 이런 것들이 계단하고 관련된 용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2회는 법령 기준을 갖다 놨는데 안 들어가시더라고요. 이거는 좀 그렇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게 마지막에 시험 나오고 나서 그 이후로도 얘도 시험 현재 안 나오고 있다. 너무 열심히 할 필요는 없는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63페이지 도장 및 기타 공사 보도록 합니다. 이 파트는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장 공사에서 먼저 도료 선택 시 주의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도료 선택 시 주의사항은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또 낼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문제 지문 정도 나올 수 있는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내후성은, 자, 외기 기후에 견딜 수 있는 성질이 내후성이죠. 그러면, 우리가 옥외에 사용하는 것들은, 외장용을 사용하는 것은 내후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후성이 좋은 페인터들은 옥외에 사용할 수 있지만, 내후성이 약한 페인터들은 옥외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개념입니다. 그럼 대표적인 게 저겁니다. 우리가 수용성 페인트 있죠. 수성 페인트 같은 이런 것들은 옥외에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니스, 여러분들 바니시 니스죠. 이런 것은 내후성이 떨어지니까 옥외에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바탕재료의 성질을 고려해서 페인트를 고르자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겁니다.
자, 알카리성 바탕, 콘크리트나 모르타르 같은 것이 알카리성 바탕이거든요. 그런데 알카리성 바탕이 약간 유성 페인트죠. 유성 페인트는 콘크리트나 모르타르, 알카리성 바탕에 부적합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정확히 알아두시면 된다. 그러면 알카리성 바탕에는 무엇을 우리가 하게 되는가 하면 보통 수성 페인트 종류를 알카리성 바탕에 쓸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2번에 각종 도료 및 도장 일반사항이 있죠. 이 부분에서 옛날에 시험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유성 페인트에 보시면 유성 페인트는 한 번 기출이 되었습니다. 자, 건성류, 유성분 기름이죠. 자, 건성류하고 건조제. 자, 유성 페인트 개념은 이 유성 페인트는 자, 이 건성류 유성분이죠. 기름 성분, 유성분하고 건조제, 토막을 건조시키는 거, 그리고 안료 색깔 넣어주는 거, 그리고 희석제, 점도 조절하는 희석제. 이 네 가지를 조합해서 만든 페인트가 바로 유성 페인트 개념이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유성 페인트는 알카리성 바탕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 돼. 첫째로 얘는 알카리성 바탕에 부적합합니다. 콘크리트나 모르타르 같은 것이 알카리성 바탕입니다. 제가 칠해보니까 색깔이 변색이 됩니다. 그리고 건성류 유성분이 기름 성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 건성류 유성분의 자, 비율이 많아지면 4번 해놨죠. 내구성과 강택은 좋아져요. 유성분이 많아지면. 그런데 건조가 느려지게 된다는 사실 간략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수성 페인트 해놨습니다. 수성 페인트. 자, 수성 페인트는 일반적으로 얘는 문제가 이거죠. 자, 일반적인 내수성, 물에도 약하고 내구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내수성과 내구성이 약합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5개용으로 부적합합니다. 그런데 수성 페인트가 내알카리성 도료인 것은 맞습니다. 내알카리성 도료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나 이런 모르타르에 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5개용으로 일반 수성 페인트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수성 페인트가 내수성이나 내구성이 떨어지니까 5개용으로 사용을 못 하잖아요. 떨어지니까 5개용으로 사용을 못 합니다. 외장용으로. 이거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성 페인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그러면 수성 페인트가 에다가 이 합성 수지하고 기름 유화제, 그래서 이런 약간의 유제를 첨가한 겁니다. 기름을. 유제를 첨가해서 만든 것이 바로 에멜션 페인트입니다. 에멜션, 전이라 발음할 수 있는 에멜션. 에멜션 페인트가 제작이 된 겁니다.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래서 그 에멜션 페인트 나오죠. 에멜션 페인트. 얘가 아파트 벽면, 외벽면 칠하는 도료입니다. 아파트 외벽면. 그래서 외벽면에 사용하는 것이 에멜션 페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에멜션 페인트는 옥내나 옥외용으로 다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수성 페인트보다 내수성이 강하고 내구성도 좋아지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름 바니쉬 나오죠. 기름이 유성이죠. 바니쉬가 니스, 기름 니스, 유성 니스라는 거죠. 그러면 기름 바니쉬는 알아두실 것이 얘가 투명도료예요. 얘가 투명도료예요.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그 1번에 단단 나무 바탕에 적합합니다. 투명도료니까 나무, 무늬결 이런 것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얘는 거기 2번에 보시면 착색을 할 때 착색 저거죠. 쉽게 그 바탕에 색을 넣는 작업이 착색이죠. 착색할 때 일반적인 스텐류를 사용을 합니다.
뭐 유성 스테인도 있고 오일 스테인도 이제 보통 수성 스테인하고 오일 스테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성하고 수성 스테인도 있고 스테인하고 오일 스테인이 있습니다. 스테인이 보통 착색제로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단점이 하나 더 있죠. 그게 5번에 옥외용으로 부적합합니다. 얘는 내우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이제 석기 이런 데 약합니다. 기름 바니쉬가. 그 다음에 에나멜 페인트가 나오죠. 뭐 사실 이 에나멜 페인트가 우리 시험에서는 뭐 가장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에나멜 페인트가. 그러면 에나멜 페인트는 알아두실 것이 기름 바니쉬하고 에나멜 페인트는 기름이 유성이죠. 기름이 유성이고 바니쉬 또는 니스죠. 니스. 그래서 기름 바니쉬 이거하고 안료하고 조합해서 만든 이거하고 안료하고 조합해서 만든 게 에나멜 페인트가 됩니다. 이거 가지고 3번 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에나멜 페인트는 알아두실 것이 얘가 부착력이 좋아요. 자, 부착력이 우수해서 금속 바탕에 적합합니다. 금속 바탕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유성 페인트보다 도막도 두껍고 강택도 좋고 견고한 것이 특징입니다. 에나멜 페인트가. 그리고 유성 페인트 건조 속도도 빠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장 작업 중지에 대하죠. 강풍시 도장 작업은 중지하는 게 요새 특히 옥외 도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좋은 5시 우리가 작업을 중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야간 작업은 중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균열 방제, 건조제를 많이 도막에 균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단 건조제 사용을 금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칠막은 각층은 얇게 하고 충분히 건조시킨 다음 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을 우리가 초벌칠을 하도록 해요. 제일 먼저 초벌칠을 하도. 그러면 초벌칠하고 충분히 건조를 시켜야 돼요. 충분히 건조시키고 나서 우리가 재벌칠을 합니다. 재벌칠을 우리가 중도라고 표현합니다. 중도. 이것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충분히 건조를 시킵니다. 건조를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한다? 자, 바로 정벌칠을 합니다. 정벌칠 그것을 상도라고 합니다. 상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도장 후 서서히 건조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당연하죠. 특히 바탕면 잘 처리하고 이제 공사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알아둘 거는 4번입니다. 칠하는 횟수를 구해서 색을 바꾸라는 겁니다. 연한 색에서 진한 색. 그러면 하도로 갈수록 연한 색을 보통 칠합니다. 연한 색 칠하고 정벌칠 상도로 갈수록 진한 색 형태로 칠해 주는 거네. 진한 색으로 칠해서 칠하는 횟수를 구분하기 위해서 색깔을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막의 균열 원인을 잡고 있죠. 건조제 가다 사용으로 도막에 균열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안료가 색깔을 내는 것에 대한 유성분의 비율이 적을 때입니다. 자, 유성분의 비율이 많아지면 도막에 균열이 안 생깁니다. 비율이 적을 때 도막에 균열이 생깁니다. 그리고 초벌 건조가 불충분하거나 또는 초벌은 연약한데 재벌 피막이 강인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도료가 다른 도료를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속면에 탄력성이 적은 도료 사용했을 때, 그리고 온도가 낮았을 때, 온도에 의해서도 우리가 발생이 될 수가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른 공법은 솔칠이 보통 불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하면서 좌에서 우로 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롤라칠은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거죠. 이거 주변에서
자기 공사하면 이렇게 해가 이걸로 칠하는 걸 많이 보실 건데 큰 벽면 이런 데 유리하죠. 자, 그리고 이제 뿜칠은 스프레이로 우리가 뿜칠을 하는 거죠. 근데 보통 거기 도료가 되면 칠호는 거칠고 묽으면 칠호이 나빠지죠. 뭐 간략히 알아두십시오. 종합 문제 지문 정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압력이 너무 낮으면 칠호름이 거칠어지고 너무 높으면 손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도면과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얼룩이 지고 너무 멀으면 도료의 거칠어지고 손실이 많아진다는 개념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는 개별적으로 냈던 것이 적어 가지고 냈었습니다. 거기에 6번 가지고 아니다. 자, 7번 가지고 냈어요. 그는 도면에 직각을 한과 동시에 경사지게 이렇게 해서 출제를 한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265페이지 그림 보시면 돼요. O하고 X가 나올 겁니다. O로 진행을 하자는 겁니다. OX 중에 O로 진행을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운행해야 된다. 이렇게 뿌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66페이지 보시면 자, 하단 바에 방청도래가 그 밑에 놓은 거 있죠. 요거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징크로메이트 기억해 놓으시고 요거는 시험 출제했습니다. 크롬사 아연을 안료라고 알키 수지를 전색료로 한 도로서 농막이 효과이기 때문에 특히 알루미늄 농막이 초벌칠을 기억하면 된다. 징크로메이트는 알루미늄 농막이 초벌칠에 적당합니다. 그리고 2번에 강명단 나오죠. 나비나 또는 산하연을 공기수에 400도 이상 가열해서 만든 붉은 빛의 가루입니다. 또는 가루죠. 즉세 안료로 사용되는데 이걸 사용하면 방청도료로 사용되죠. 특히 철제 방청도료로 강명단을 씁니다. 철제의 방청도료로 이 강명단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청도료 거기 많이 써놨습니다. 강명단 조합 페인트, 크롬산 아이언 방청 페인트, 아이언 부머 프라이머, 에칭 프라이머 해가 많이 나오죠. 강명단에서 종류 여러 가지 해놨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방청도료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266페이지까지 마무리하고요. 267페이지 도장공사 시방서부터는 잠시 휴식하고 다음 시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